반갑습니다. 물리학의 박쌤입니다. 지금 한 주는 또 이렇게 물 잘 챙겨 드셨나요? 이게 날이 좀 이상하죠. 계속 흐리다 비오다 개다 흐리다 비오다 개다 이렇게 되는데 참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일본은 어제 밤 10시 40분에 도쿄에서 5.6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 났다더라고요. 뭐 하여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드는데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 뭐 하여간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하여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물 잘 챙겨 드시고 오늘도 또 역시 바쁘게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알고 마시는 물 줄리안 박사님 책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액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드는 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를 쭉 해오다 보니까 모든 질병은 결국 어디로 이제 귀속되느냐 하면 혈액으로 귀속이 되거든요.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독소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질병이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혈액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드는 물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결국 혈액이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면 질병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전적으로 질병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제 생각으로 90%는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액을 부드러운 상태로 돌리는 초보적인 방법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량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물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어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술이나 산성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피를 맑게 하는 건데 뭐 이걸 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좋은 물을 많이 마셔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면 아무래도 뭐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에도 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뭐냐면 탈수 환자들이 이제 나온 혈액에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혈액 상태인데 하나하나 떠다녀야 될 혈구들이 뭉쳐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탈수가 되게 되면 결국 피가 걸쭉해진다는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피가 걸쭉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잘 안 흘러다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 11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해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요. 그래서 11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방치하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인대의 장력이 소실되면서 염증이 뼈로 침범하여 결국 뼈가 부서지면서 관절의 모든 기능이 소실되는 병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절에 생기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혈액의 탈수와 산성화와 조직세포에 괴사물이 있으면 심한 혈전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혈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 봤듯이 하나씩 떠다녀야 되는 혈구들이 뭉쳐 다니는 걸 혈전이라고 하거든요. 피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안에 요산 덩어리도 다니고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다니고 뭉쳐 다닌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씩 떠다녀야 되는데 이런 사진들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과 악화를 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감염성 질환, 흡연, 커피, 폐경을 들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보고를 보면 비타민 D와 비타민 C의 복용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절염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퇴행성 말고요. 류마티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비타민 D하고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염증이기 때문에 오메가3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12페이지에 되게 좋은 얘기가 있어요. 치료가 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에 대한 대책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해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전에 저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이유도 단 한 가지거든요. 부실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거로 돌아가라고 백투 베이직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 몸의 세포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혈액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먹는 음식물을 재료로 써서 만들거든요.
근데 부실한 재료를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실한 세포들이 생기는 거고 부실한 뼈가 생기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허물어지는 거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 내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한꺼번에 짓자마자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죠. 긴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몸도 부실한 재료로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결국 질병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양질의 영양소를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식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식단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남들 다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근데 그분 보고 남들 자살하니까 당신도 자살해라 하면 안 자살하거든요. 당장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인지하냐면 이렇게 인지를 해요. 아,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아파오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거든요. 노쇠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빨리 약해지는 걸 노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는 어떤 누가 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행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노쇠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우리 먹거리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과 함께. 1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절 연골의 손상에 뿌리는 미네랄과 수분 부족과 산성화 체질에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관절이나 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미네랄 부족과 수분 부족과 산성화 체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게 되면 이런 문제들 다 생기는 거거든요. 꼭 그것뿐이 아니고 산성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혈액은 알칼리성이어야 되는데 이게 산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혈액을 몸을 산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그렇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도 모두 다 관계없이 술집, 특히 고깃집은 넘치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최근 자료는 아닌데 한 5, 6년 전 자료예요. 그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1인당 설탕 소비량보다 한국의 설탕 소비량이 앞섰다라는 얘기예요. 32점 몇 킬로 되더라고요. 1년 소비량이요. 그럼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설탕 집에서 안 먹는데? 빵 좋아하시죠? 빵 안에 들어간 설탕,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할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게 집에서 공식적으로 먹는 거 말고 먹는 게 2kg 정도라고 그랬는데 5, 6년 전 자료에 이미 이게 32점 몇 킬로가 나온 거예요. 한국인 1인당 설탕 소비량이에요. 그 질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산성화되니까. 미네랄과 수분 부족과 혈액의 산성화가 자기 면역에 대한 기능 부전과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면역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또 이 착각 프레임 속에 빠져 있냐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관절염 그럼 보통 어때요? 무릎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200여 개의 관절이 있거든요. 이 뇌에도 사실 관절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관절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고정형 관절이 있고 조동형 관절이 있고 미동형 관절이 있다고요.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방법이지만 뇌에도 관절이 있다고요. 고정형 관절이라서 안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200여 개, 206개인가의 관절이 있거든요. 206개.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관절은 어디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드물긴 하지만 제가 봤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웃으면 턱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관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턱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하하 웃다가 턱이 덜컥 빠지는 거예요. 그럼 탁 쳐서 눕혀. 그럼 마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뭐냐고요?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미네랄 부족이고 수분 부족이고 몸의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시면 몸이 많이 붓는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물음표를 붙여놓으셨어요. 주기한 박사가. 부종은 체액의 양이 과잉되는 현상인데 특히 조직 간 체액량이 증대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온다고 하죠. 갑자기 옛날에 저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그 선생님 좀 뚱뚱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질문해서 답을 못하고 불러내갖고 자로 이렇게 자로 여기를 이렇게 탁탁 때리시면서 이렇게 새끼야 내가 뚱뚱한 것 같지 못 먹어서 라면만 먹어서 부을 거다 하면서 맨날 때리셨거든요. 되게 재밌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다. 이거는 체내까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수분은 세포 내까지 들어가져 줘야 된다고. 근데 세포 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체외 세포에 부푸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몸이 많이 붓는 분들 있죠.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음식 식습관을 보면 싱겁게 드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을 맞춰서 드세요. 그 정제염 말고 천일염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드세요. 부종 안 생깁니다. 물론 라톡스를 하게 되면 붓기는 해요. 주무시기 전에 라면을 드시고 주무시다든지 그냥 붓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외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염분과 물을 섭취하게 되면 절대 부을 수가 없어요. 만성적인 부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물을 과도하게 마셨기 때문이라거나 짠 음식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로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부종은. 세포 내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물이 세포 내까지 못 들어가냐고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미네랄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미네랄 부족. 참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부종의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눴는데 전신성 부종의 원인은 보통 7가지로 나눴는데 심장성, 그러니까 심부전이 생기면 붓고요. 간장성, 간경변이나 문맥 앞 항진, 문맥이라고 하는 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성, 신장염이나 심부전 생기면 붓기도 하고요. 내분비성, 그래서 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저하가 생기면 띵띵 붓죠. 그 다음에 월경전, 생리증후군 있죠. 그때도 좀 부을 수 있고요. 영양장애성, 그래서 저단백혈증,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 이럴 때도 붓고요. 임신성, 임신 중독증이 생기면 붓고요. 약물성,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약물, 특히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게 되면 붓기가 생기죠. 이런 게 이제 좀 종류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라는 거예요. 미네랄과. 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들으면 되게 좋을 얘기가 있어요. 118페이지에 보면 수분 부족과 여자의 잔주로 이랬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화의 원인은 뭐라고요? 수분 부족이라는 책도 제가 한번 풀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주름도 결국은 뭐예요? 수분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내 몸에 건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물은 땀과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끊임없이 배출시켜줌으로써 피부를 활성화시켜주면서 건강미를 유지한다. 그런데 물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땀 잘 안 흘리죠? 그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안 드시는 분들 소변도 잘 안 보죠? 결국 몸 안에 있는 물을 계속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낼 물이 없는 거죠. 결국 주름이 생기고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더 늙어 보이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어요.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미용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날로 늘어가는 잔주름일 것이다. 남성보다 주름살이 빨리 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전체 체지방 비율은 많지만 피부 밑에 피하 지방량이 남성보다 적다는 것과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예전에 저기 지방에서 강의할 때도 그 여성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왜 여학생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다 변비가 생겨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물을. 물론 이제 생식기 구조상
요도가 짧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소변을 남성보다 못 참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귀찮더라도 그게 낫지. 나이 젊은 나이에 잔주름 쪼글쪼글하고 막 늙은 주름 팍팍 패여 있으면 좋겠냐고요. 응? 물을 좀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얼굴에다가는 뭐 엘라스틴 바른다고 해 탱탱해질 것 같습니까? 물 드세요. 물. 123페이지에 또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예요. 비만인 사람은 물을 덜 마셔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주 그림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민 사람은 물량이 많고요. 뚱뚱한 사람은 물량이 적어요. 체내에 수분이. 왜? 지방이 많으니까 그만큼 물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체내 지방 조직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내 수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사람. 어느 게 좋으세요? 뚱뚱한 사람이 좋으세요? 물 많이 챙겨 드시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도 했었지만 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좋은 물은 지방도 녹여준다 그랬잖아요. 커피를 한번 타보시라 그랬잖아요. 좋은 물,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같은 경우는 커피 기름이 훨씬 덜 뜨거든요. 그럼 커피 기름도 녹이는데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체내 지방은 녹일까요? 안 녹일까요? 녹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거든요. 124페이지에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연령에 비하여 과체중인 사람은 움직일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운동량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체질이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일수록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 수분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근데 뚱뚱한 사람들 움직이기도 싫어하죠. 그 왜 싫어할까요? 귀찮아서요? 아니 땀이 많이 흐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내보내는 거죠. 근데 물을 자꾸 내보내야 노폐물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독소 쌓이면 독소를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지방이죠. 지방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 사이클이. 슬프죠, 그죠? 그래서 뭐 126페이지에는 뭐 파이워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물은 이런 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육각수가 가장 좋다. 근데 이제 정말 수자원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석사, 박사까지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육각수 그거 참 좋다. 근데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 넓은 우주에 어디엔가 생명체가 있겠죠. 있겠죠. 그게 육각수입니다라고 표현해 주더라고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진짜 존재하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마코토 박사가 일본의 마코토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에서 어떻게 육각수를 찍어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찍어내는데 그게 존재하는 시간이 3초에서 6초 사이예요.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라졌다고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있긴 있대.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처럼 노상이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영하 몇 도나 뭐 이렇게 딱 그 일정한 온도에서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육각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어디엔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물을 전공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잘 챙겨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0페이지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해양 심층수는 정말 건강에 좋은 물인가라고 이제 물음표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닷물에서 해양 심층수를 건넜을 때 이거를 그대로 물병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필터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필터를 할까요? 또 역삼각으로 필터한다는 얘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31페이지에 다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해양 심층수에는 미네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역삼사 필터를 통과시킨 산성수에 해양 심층수에서 추출하였던 농축 미네랄을 후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첨가한다는 얘기죠. 원래 그 자체 해양 심층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양 심층수라고 해가지고 따로 뭐 비닐막에 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안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주기환 박사님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딱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132페이지에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해양 심층수이든 바다 표면에 존재하는 표층수이든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 역삼투압 정수 방식을 통과시킨다는 사실이다. 네, 싹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싹 걸러낸 물에다가 나중에 첨가했다고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되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옛날에 우유를 왜 드세요?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슘 섭취를 위해서. 그래, 그럼 우유에는 칼슘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전에 왜 칼슘 보강우유가 또 나와야 되죠? 더 많이 필요해서? 과연 그럴까요? 우유 자체가 칼슘이 풍부한 건데 뭘 거기다 더 칼슘을 더 첨가하냐고요. 그럼 더 첨가한 칼슘이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할 수 있느냐? 글쎄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133페이지는 콜로이드, 그러니까 이온수, 은이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과연 기적의 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갔겠어요? 별 의미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주기환 박사팀이 개발한 콜로이드 실버 생성기 뭐 이렇게까지 또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셨나 봐요. 그럼 모르겠어요. 전 이걸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점도를 부드럽게 뭐 했다는데 모르겠네요. 그냥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든 기계가 있기 때문에 콜로이드 실버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건 넘어가고 이제 제 2장으로 넘어서 물의 특성 해놨어요. 그래서 물에도 경도와 농도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은 물을 경수, 센 물, 경수 하니까 또 사람이 생각나요. 미네랄이 적은 물은 연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물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어릴 때 시골 가서 우물물 퍼서 씻으면 어떻게 해요? 비누 칠한 다음에 비누도 없었지만 사실은 씻으면 어때요?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그게 경수거든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수에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등의 미네랄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물이 경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빨래하기도 어렵고 씻기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화시키는 거죠. 영화 부드럽게. 16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들이 즐겨 마시는 대부분의 음료수는 산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검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인체 내에 있어서는 수액과 수액이라는 건 침이에요. 침, 아밀라제, 위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몸이 약알칼리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과 위산만큼은 강산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침과 위산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뭐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차 목적은 살균이에요. 살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을 죽이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할머니들이 엄마가 산모가 젖이 안 돌면 아이들한테 그냥 생쌀 씹어갖고 그거를 그냥 먹여도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농약이나 이런 걸 싹 제거를 해주거든요. 침이. 그거는 이제 서울대 의대 병원에서도 실험을 한 거가 예전에 TV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뭐냐면 농약을 배추에다 뿌리고 거기다가 침 타액을 뽑아가지고 그냥 뿌렸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가. 그랬더니 침이 90%의 농약을 제거한다고 그 데이터도 나와 있었거든요. 침과 위액은 소화 촉진과 소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성을 띠고 있으나 마시는 물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의 중탄산염에 의해 중화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먹어서 배고파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 계속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 강한 위산을 알칼리화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위산이 다 중화 안 돼서 이게 내려가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한 가지 이유는 아니지만 그게 십이지장 궤양이 걸리는 거예요.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왜? 강염산에 의해서.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육각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63페이지에 육각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온의 물에는 주로 물 분자가 수소 결합에 의해 5개가 모인 오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고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육각 구조를 가진 물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육각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의 구조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육구조가 늘어나는데 육각 구조가 10에서 13도로 있는 물이 몸에 가장 흡수하기 좋은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10에서 13도로 갔을 때 육각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냉장고에 잠깐 들어가야 생성되는 거고요. 뭐 찍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거지만 10에서 13도일 때 물이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우리 혓바닥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질까요? 젊은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경우 찬물이 맛있다고 자꾸 느끼죠. 찬물이 맛있게 느껴지는 단 한 가지예요. 미래. 맛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돼서 아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물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찬 거 먹으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뚫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차가워서 느껴지는 감각일 뿐이거든요. 어쨌든 10에서 13도 정도 있는 물이 가장 몸에 흡수가 좋다라는 거예요. 10에서 13도의 물을 먹으려면 대한민국에서 많이 유통되는 정수기들 중에서 냉수, 온수, 통에 받아놔갖고는 10에서 13도의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린 육각형 구조가 이게 이제 마코토 박사가 지금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온 그 육각형 구조죠. 16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물질을 녹이고 품는 물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동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역사가 시작되고 지구가 생각하고 그 이전까지 가면 빅뱅이라는 것들이 시작됐을 때, 빅뱅은 지금 물리학의 사실로 밝혀졌고 지금 계속 우주는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0년 전에 하늘에 있던 금성의 위치와 지금의 금성의 위치는 다 틀리거든요.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거리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수소와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결합이 되면 물이 됐었거든요. H2O가.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자화돼서 다 이 세상에 흩뿌려지겠죠. 그럼 그 또 다시 순환이 되겠죠.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물. 그래서 모든 물질을 녹이고 품는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걸 용해시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리터의 물에 실제 물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 정도이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는 설탕을 녹이나 소금을 녹이나 뭘 하나 계속 잘 녹잖아요. 우리는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빈 공간이 많은 게 물 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의 성질들이 이렇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도에서 13도의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름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될 거고요. 겨울에는 약간 찬듯한 물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또 쉽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도 않는 물의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체온 변화는 거의 없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물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뚱뚱해져가지고 지방이 많아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체온 조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체온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저체온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면역이 30%가 쓰죠. 1도 떨어질 때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평균 체온이 36.5도가 아니고 35.5도, 35.8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도가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료수 위주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재밌는 게 물과 단백질의 관계. 단백질뿐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게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을 제대로 안 먹게 되면 단백질을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필요한 곳에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날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에요.
물질이고 3장은 이제 물의 정수 및 활수 장치. 근데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수기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니까 굳이 제가 이제 다시 이 책에서는 언급을 안 해드리겠는데 진짜 물은 알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먹게 되면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일단 등치가 크고 우리 몸에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조금씩 쌓여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아나가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골라서 우리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골라서 먹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